추동원 기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일찍 끝나셨다고 이 시간을 위해서 좀 더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으신 거 맞습니까? 네, 좋은데요. 네네. 네, 좋다고 믿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무섭게 오르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 유가가 95달러는 이제 돌파를 했고 100달러까지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100달러까지 저희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 문제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적인 유가 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WTI, 바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브렌트유, 이 두 가지 유가가 대표적인 지표로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일 기준 뉴욕 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91.48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지수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니까 92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전가 대비 또다시 올라서 지금 94달러, 95달러까지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숫자 매우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이런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숫자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를 살펴보면요. WTI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3.7%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3.6%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도 좀 유의미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상승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었던 22년도 1분기 이후로 한 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숫자라는 것입니다. 전쟁 당시에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120달러가 넘었었습니다. 배럴당 120달러가 넘는 매우 높은 130달러까지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상승의 추이 자체가 전쟁의 여파와 유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을 놓고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거시경제적으로 이 유가의 상승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유가가 오른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희 매일경제TV 앞에서도 이제 주요소가 네, 보이는데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유가가 요즘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 유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최근에는?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왜 오르냐를 놓고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분명한 이유들이 관측되고 있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산유국들의 인위적 감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란 게 사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이 산유국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급자 중심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유가가 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산유국들이 의도적으로 유가를 조정하기 위한 감산에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유국 중심 모임이 바로 오펙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오펙에다가 러시아까지 해서 오펙 플러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부터 월간 기준으로 100만 배럴 가량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산 규모를 연말까지 계속하겠다라고 연장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월간 기준으로 30만 배럴을 매달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역시 올해 말까지 이러한 감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최근에 한 회의에서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최근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표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 즉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감산도 하고 증산도 하는 결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마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 뽑히는데요. 이러한 산유국들의 인위적 감산이 현재로서는 대표적인 이러한 유가의 상승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방면적인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유가 이야기하면은 중국 경제 상황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중국 경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유가의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가가 많이 오르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차를
덜 타려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행 수요가 감소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여행을 갈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유가가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유가 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유가의 양면성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를 올리고 있는 요인들은 여행이 느는 것이고요. 유가가 올라가면은 여행이 줄어드는 이제 양쪽의 효과들이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중국의 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인위적 감산에다가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관측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예고들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발 위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이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 그리고 거시경제 위기로 계속 커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과도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물가가 안 올라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게 중국 경제 상황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 인구를 가지고 있는 14억 대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판도가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가 부진할 것이다. 실물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덜 하고요. 여행을 덜 할 것이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이 여행을 하려면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면 필요한 유가의 수요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유가가 낮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문제는 다시 한번 지금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중국 경기가 부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에 접어들자 직접 개입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경기 부양책들이 지금부터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름 휴가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추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추절 연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최대 명절이다 보니까 이 명절 때 많은 소비가 진작되고요. 실제로 이런 소비가 여러 가지 여행으로 이어진다든지 소비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극적인 반등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CM 트레이드의 팀 워터러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일부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공급 감축이 하방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라서 가격 상승, 즉 유가 상승의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감산 이슈에다가 중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물론 문제지만 미국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니 딜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가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된다. 사실 미국 상황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란까지도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의 반응은?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국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사실 무역 전쟁을 아직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불편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기는 살아나야지 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선 그렇다 보니까 이 양면적인 입장을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내려도 문제입니다. 즉 적당하게 오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적정점을 찾는 걸 놓고 미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골머리가 계속해서 썩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입니다. 페드 의장도 지냈었고요. 그녀의 한마디가 어찌 보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니 옐런 장관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유가의 급등세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면서 좀 신중론을 견지하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이 발언이 좀 부정적으로 읽혔다라고 발언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유가가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안정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라는 메시지에 조금 더 힘을 실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요인들을 정확하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가가 상승한 요인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을 하면서 중국의 성장세가 기대보다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을 정도로 동력이 되고 있을 정도로 조금의 회복이 보인다라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유가 상승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즉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것이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다소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중국의 경제가 회복하는 것이 유가의 상승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장관의 메시지가 시장에는 오히려 좀 불편함 그리고 불안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것들은 미국이 정부 정책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략 비축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미국이 뭐 전략 비축류 방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미국 상황도 그냥 방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류 방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도 산유국입니다. 미국에서도 기름이 나거든요. 그런데 주요 산유국이라 불리는 이제 중동 지역과 러시아와 같은 천연가스가 강한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장 많은 산유국이고요. 가장 많은 기름을 보유하고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미국이 움직이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산유국 문제는요. 아무래도 유가의 주도권은 이 오펙 플러스가 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미국은 비산유국 중에 하나의 국가로 꼽힌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름들은 미국에서만 소비하기에도 부족하고요. 외국에 수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양이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중심으로 이 비축유, 전략 비축유를 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 비축유가 40년 만에 재고가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로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전략 비축유를 계속해서 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3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도요. 미국은 유가가 너무 많이 치솟다 보니까 전략 비축유를 대거 방출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장의 유가가 안정화가 되었느냐? 사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애는 쓰겠지만 미국이라는 한 국가가 이 산유국들의 대결과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이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오펙 플러스와의 관계를 미국이 어떻게 풀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때도 이 유가 문제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굴욕 외교를 하면서 직접 찾아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당시에도 사우디의 입장은 굉장히 꼿꼿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우디 그리고 산유국의 입김이 센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앞서서 지난 7월에도 한 600만 배럴 정도의 전략 비축유를 구매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쳤다가 최종적으로는 당시 구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재고가 3억 5천만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최소한의 재고를 남겨놓으면서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뜨겁게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WTI 가격이 한 $100 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략 비축유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양이 무제한으로 공급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에 대해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걸 또 언제 풀어야 되는 타이밍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그룹에서는 이제 $100까지 돌파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돌파할까요, 이거? 네, 맞습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가 또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한 $7, $80 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90가 돌파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유소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건 시차가 있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가 상승이 몇 달 후에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유가가 빨리 잡히지 않는다면요, 몇 달 이상 이 소비자들 그리고 실물 경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미 100달러 이상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00달러 시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인 만큼 그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쉐브론의 마이크 워스 CEO가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인해서 4분기에만 2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재고 감소가 2024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는데, 이 말인즉슨 단기적이다 그리고 금방 끝이 날 것이다 라는 제닛 옐런의 말과 달리 생각보다 이 이슈가 계속 장기화될 것이고요. 내년까지도 이러한 유가 급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94달러, 95달러가 되고 있는 유가가 그렇다면 100달러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원유 재고 감소의 전망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내놓은 글로벌 원유 공급 둔화로 인한 원유 재고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에 또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유가 상승이 맞다,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다라는 입장에 대한 것에 대한 이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것도 부정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량은요, 올해 3분기에 하루에만 60만 배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분기부터는 하루 평균 20만 배럴씩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감산을 인위적으로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했던 오펙 플러스의 입장과 더불어서요,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100달러 돌파가 사실상 금방 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FOMC를 앞두고 인플레 무려 때문이겠죠. 결국 유가 이 상승발 인플레 공포가 더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유가 문제가 단순히 유가 문제로 끝이 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가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정말로 기름값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유가의 변동성 때문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파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022년도 전후를 해서요, 당시 유가가 130달러 이상 올랐었고요. 그 인플레이션 효과, 유가의 상승 효과가 바로 이 물가 상승으로 곧바로 직결되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 여파로 유가뿐만 아니라 식료품 가격도 같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전방위적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지난해, 지지난해는 정말 최악의 한 해, 최악의 시국을 맞이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정말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 미국에 지금까지 잡혀가고 있었던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8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가의 상승 분위기가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실제로 8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했었는데요. 이게 시장 전망치였던 3.6%를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1.6%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1.2%를 굉장히 높게 상회를 했었습니다. 즉 8월달에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9월에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 결국에는 CPI와 PPI,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약화돼야지 된다라는 메시지 정말로 제롬 파월 의장이 회의 때마다 강조했던 핵심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잡혀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은 과제는 노동 문제, 이 강한 노동 문제만 해결되면은 진짜로 금리 인상이 멈출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노동시장이 좀 약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금리 인상이 멈추겠다,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또다시 인플레이션,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자들의 발언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지금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부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이든 정부도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노조 이야기를 다뤄드렸잖아요. 이 노조 이야기가 사실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가장 큰 화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역시 대선과 관련해서 유가 문제가 어떻게 잡히느냐가 이 바이든의 정책적인 결단, 정책적인 성과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도 이슈가 있는 것처럼 지금 유가 문제는 자동차 산업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 유가 안정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을 잡지 못하면 이게 바로 정부 정책이 가장 실패한다라고 꼽히는 게 바로 물가를 못 잡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데 물가원이 비싸면은 당연히 나라 탓을 하죠. 그렇죠. 보통. 그리고 체감하는 것 자체도 물가가 비싸다 하면은 경기 안 좋네라고 와닿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물가적인 부분이 소비자들의 표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진짜로 지금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파업도 챙겨야 되고 이 물가도 챙겨야 되는데 특히 유가도 챙겨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현재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그리고 페드가 이제 파월이 기존에는 사실 서비스 업종에만 치중을 해어 있었는데 만약에 에너지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더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가뿐만 아니라 서방에서는 국방비도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전방위적 인플레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서도 지금 이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깊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방, 특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탄약으로 인해서 탄약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느낀다라는 뉴스들이 재미있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하다 보면은 탄약, 총을 계속 쏘게 되고요. 그래서 탄약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탄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탄약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무기 관련 비용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면은 다행인데요. 현재 이 전쟁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동구권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전쟁이 우리나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탄약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려 하고요. 탄약값이 올랐으니까 그 비용은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국방비가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국방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신경을 못 쓰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치고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 경제에도 부정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하루빨리 전쟁이 끝이 나야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진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3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는 만큼 끝날 것 같지만 또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입니다. 오늘 유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추동훈 기자 이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